옛날 옛적 한 아비가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아들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내에 아비는 우리를 포기하신 걸까? 아들들의 원망이 쌓여갈 무렵 아비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낡은 문서 한 장. 이게 빈 문서. 그 순간 아들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아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침묵해야만 했던 걸까요? 15년 만에 밝혀진 침묵의 이유. 조선탕자 3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옛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야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쪽 끝자락 이름도 없는 작은 고을에 한 아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저 윤씨 집 아비라고만 불렀지요. 그 무렵 조선 땅에는 흉년이 잦았고 관가의 세금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들녘을 가득 메우던 시절이었지요. 그런 세상에서 말 한마디는 목숨보다 귀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온 집안을 풍비박산낼 수 있었고 침묵만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윤씨 집 아비는 그 누구보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가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입을 열어 한마디라도 하는 법이 없었지요. 윤씨 집 아비는 본래 양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먼 옛날의 일이었지요. 지금의 그는 품을 팔아 하루하루를 버티는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등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었고 어깨는 세월과 노고에 굽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나이보다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8년 전 그는 오랫동안 누워있던 아내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약도 제대로 해주지 못해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무력함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지요. 아내가 떠난 뒤 그에게 남은 것은 두 아들뿐이었습니다. 장남 준서와 차남 민서, 이 둘을 키우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비는 자신의 이름 대신 짐을 짊어졌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지요. 장남 준서는 13살에 어머니를 잃고 이제 21살이었습니다. 낮에는 장터에서 날품을 팔며 돈을 벌었고 밤에는 과거 공부하며 묵묵히 장남으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시고 장남이란 어깨의 짐은 늘 무겁고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셔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고 장남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눈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지요. 차남 민서는 18살로 10살의 어머니를 잃고 외롭게 자랐습니다. 민서는 형과는 달리 영민하고 재빠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특함은 때로 반항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은 동생을 철없다 여겼고 동생은 형을 답답하다 생각했지요. 다행히 옆집에 사시는 과부 월선 아주머니가 가끔 이 집안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월선은 아내의 생전 가장 친한 친구였고 지금은 이 세 남자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안 계시는 집안은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침묵이 있었지요. 아비는 매일 새벽 첫달기 울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남의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때로는 장작을 패며 하루를 보냈지요. 저녁이 되어 돌아오면 온몸은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품삯은 손에 쥐기도 무색할 만큼 적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은 도저히 벗어나기 어려웠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저녁상은 늘 말이 없었습니다. 준서와 민서는 아비를 마주보지 않은 채 밥만 입에 넣었고 아비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지요. 부엌 한쪽에 놓인 쌀독은 모두 열심히 일을 해도 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아비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못 주무시고 조용히 일어나 촛불을 켜시고 가슴에서 낡은 종이 하나를 꺼내들고 한참을 보더니
다시 품속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을 준서가 아버지 몰래 힐끔 바라보며 그것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날이 밝고 준서는 밤새 뒤척이며 그 서류가 아버지의 깊은 침묵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 달 전 준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는 고을 관아의 서리 자리에 아버지 몰래 지원했습니다. 비록 낮은 자리였지만 장터에서 돈을 버는 것보단 몸이 덜 고단하고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과거 시험 준비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준서의 실력으론 어려운 시험이 아닌데 떨어져 몹시 실망이 되었습니다. 준서는 허탈한 마음에 그냥 아버지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서리 시험을 보았는데 이상하게 떨어졌습니다. 순간 늘 침묵만 하시던 아버지의 눈이 무섭게 준서를 노려보며 고함을 쳤습니다. 과거 시험만 집중하라고 했는데 왜 서리 시험을 봤느냐고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분노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 너무도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 마음도 모르시고 나에게 이렇게 무정하실 수 있단 말인가. 준서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밖으로 나가 몰래 눈물을 삼키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생 민서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반항심에 벌떡 일어나며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형에게 상처를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서리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겁니까? 하며 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비는 깊은 한숨을 내몰며 주먹을 불끈 쥐며 속으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지기도 전에 아비는 더 험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새벽에는 우물을 파고 낮에는 돌을 나르고 밤에는 장작을 팼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날수록 아비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허리는 더욱 굽었고 손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는 아무 말 없이 일을 계속했지요. 준서와 민서는 그런 아비를 보며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하루 세 끼 먹는 것조차 힘든 가난에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비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죽은 아내가 나타났지요. 아내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아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 몸 상할까 걱정입니다. 아비는 꿈속에서조차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쥘 뿐이었지요.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가 왜 말하지 못하는지, 왜 침묵으로 견디는지를 말입니다. 생전에 그녀만이 유일하게 아비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이었지요. 아이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의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아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 딥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비는 일터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날도 아비는 산기슭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햇살 아래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비는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인부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비를 그늘로 옮기고 물을 먹였지요. 윤씨 영감, 오늘은 그만 쉬시게. 몸이 이러시는데 어찌 일을 하시려 하오? 하지만 아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면 그날의 품삯이 없고 품삯이 없으면 저녁상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아비는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손에 도끼를 쥐고 나무를 향해 걸어갔지요. 그날 저녁 아비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울리는 통증을 삼키며 그저 저녁상 앞에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준서와 민서는 아비의 창백한 얼굴빛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비는 일터에서 돌아오다 대문 앞에서 그대로 고꾸라져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준서와 민서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두 아들은 아비를 방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저고리를 벗기는 순간 안주머니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서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두 형제는 말을 잃었지요. 거기에는 아비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4년 전 5월 은자 30냥, 3년 전 8월 은자 20냥, 2년 전 4월 은자 15냥.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형님이 이건 오래전부터 진빚을 혼자 갚아오고 계신 차용증이네요. 오래된 빚들의 이자를 내며 원금은 겨우 조금씩 갚아왔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루시고 깊은 한숨을 쉬며 가슴에서 꺼내어 혼자 보고 다시 넣으셨던 것이 바로 이 빚 차용증이었음이 알아졌습니다. 준서와 민서가 글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이 굶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뒷바라지하며 진 빚을 갚느라 그렇게 허리를 펼 시간이 없었던 것을요. 8년 전 어머니가 병원으로 누워 계셨을 때에도 이렇게 빚으로 어머니 병수발을 하며 하루도 쉴 새 없이 일하며 그것을 갚고 계셨던 장부 기록과 함께 차용증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삼시세끼 먹기도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비 혼자 이 빚을 갚으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자신들이 얼마나 아비를 모르고 오해와 원망만 하고 있었는지 알아졌습니다. 그날 밤 준서와 민서는 아비 곁을 지켰습니다. 깨어나시기를 기다리며 두 아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사실 준서는 서리 자리에 떨어지고 너무 실망하고 허탈했지만 고생하는 아버지를 보고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장터에서 짐꾼 일을 하고 밤에는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민서 역시 장터에서 일을 도왔고 밤에는 형과 같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큰 빚을 혼자 짊어지고 감당하고 계셨는지 두 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비가 얼마나 큰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아비가 눈을 떴습니다. 첫눈에 본 것은 자신을 지키고 있는 두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빚 차용증서를 봤습니다. 그동안 혼자 그 빚을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함께 돕겠습니다. 민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렸습니다. 지금도 너희는 열심히 돕고 있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이제부터 과거 시험만 전념하거라. 그리고 꼭 과거 시험 급제해야 한다. 그것이 아비를 돕는 것임을 명심하거라. 너희는 성실하고 영특하니 꼭 급제할 것이다. 당부를 했습니다. 아비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그 손길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말하지 못했지만 늘 사랑했다는 것을, 침묵했지만 항상 걱정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낮에는 아버지를 돕고자 푼돈이라도 열심히 일해 벌었고, 밤에는 과거 시험에 전념하며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장터 일을 늘렸고, 민서는 새벽부터 마을 곳곳을 다녔습니다. 하루 노동에 지친 몸은 밤에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도 지쳤지만 형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침묵이 아닌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고, 형과는 과거 시험 공부를 함께하며 어려움을 나누곤 했습니다. 월선 아주머니는 이 모습을 보며 혼자 눈물을 흘리며 흐뭇해했습니다. 먼저 떠난 친구를 생각하며 이제야 내 가정이 제대로 된 가족 같구나. 그러나 아직 애들이 다 모르는 것이 있지.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어느 저녁, 네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곧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식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을 합쳐 서로를 도왔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고리대금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내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윤 씨, 이번 달 이자가 왜 밀리는 거요? 겨우 이틀 지났는데도 집으로 들이닥치며 위협을 했습니다. 아비는 놀래며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준서가 나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는 이런 꼴을 애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려고 이자 날짜를 어기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던 것이 알게 되니 준서와 민서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거든. 8년 이상 참았으면 많이 참은 게지. 고리대금업자가 흉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 우리 고을에 얼마 전에 부임한 원님이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군. 혹시 홍석현 원님을 아시는가? 오래전에 서리로 관하에서 일을 했던 사람을 찾고 있다는군. 혹시 생각나는 사람은 없는가? 아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서와 민서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아비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현상금이 아주 크다네. 자네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라네. 고리대금업자가 낄낄대며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게 이 고을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 열흘 말미를 줄 테니 찾아보고 이번에는 원금을 갚으시게. 그렇지 못하면 아비 아들을 관아 노비로 대신 데려갈 것이니 그리하시게.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말에 준서와 민서가 놀라 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밤 옆집에 사시는 월선 아주머니가 급히 집으로 찾아와 준서와 민서를 불렀습니다. 얼굴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지요. 준서야, 민서야. 지금 관아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 너희 집 사정을 다 알고 온 게 분명하구나. 너희는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를 찾으러 온 게 분명해. 두 형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월선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희 아비는 옛날 관아의 설이었다. 그것도 아주 청렴결백한 분이셨지. 준서와 민서가 놀란 눈으로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어릴 때 15년 전 고을 홍사필 원님이 세금을 부정하게 횡령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피땀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지.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비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한양 감찰사에게 고발했다. 그런데 홍사필 원님에게는 한양의 높은 관리들이 뇌물을 먹고 뒤를 봐 주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진실을 조작해서 너희 아비가 원님을 속이고 이중장부를 만들어 관아 돈을 횡령했다고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지. 민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후로 모든 재산은 압류로 다 빼앗기고 관직에서 쫓겨났고 몰락한 양반이 되고 말았지. 하루아침에 집안은 몰락했고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욕을 하며 등을 돌렸어.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겨우 풀려난 집안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너희들까지 앞길이 막힐까봐 야밤에 내가 사는 이 외딴 고을로 숨어 들어온 것이야. 아버지 없이 3년 동안 너희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쇠약해진 내 어머니는 그대로 몸져 눕고 만 거야. 준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아비께서 그동안 말씀하지 못하신 이유는? 그래, 말하는 순간 또다시 너희들이 위험에 빠질까 두려워서였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야. 내 부모가 얼마나 억울한 고생을 해왔는지 모른다. 월선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제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왜 그리도 서리이를 말리셨는지. 그리고 아비의 침묵이 얼마나 깊은 희생이었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말이지요. 아비는 집안을 몰락시킨 이 억울한 누명이 자식들에게까지 간다면 차라리 아비 혼자 죽는 것이 낫지. 평생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서와 민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월선 아주머니께 모두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안을 몰락시킨 그 원수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이곳으로 부임해 온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또다시 희생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또 어떤 모함으로 아버지를 끌어갈지 걱정입니다. 왜 서리를 그토록 말리고 과거 시험에 집중하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서도 아버지가 관할하시면 안 된다고 아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름을 숨기고 이름 없는 아비로 살아오셨는지 알게 되자 준서와 민서는 지금 무서운 일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 두 아들을 바라보며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너희를 지켜야 한다.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를 지키시려다 아버지까지 잃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비는 고개를 저으며 두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두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깊은 한숨만 번갈아 가며 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갈라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 더 아프게 말이지요. 다음 날 준서와 민서가 장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새로 부임한 원님 행차가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준서와 민서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행차가 지나갈 때 준서는 원님을 힐끗 쳐다보자 그 순간 원님과 눈이 딱 마주치자 움찔했습니다. 어찌나 눈매가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비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새로 부임한 원님 홍석현을 장터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지나갈 때 살짝 보았는데 인상이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월선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듣더니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홍석현 그놈이 앞으로 어떤 일을 꾸밀지 알 수 없으나 부자가 무서운 사람들이니 각별히 조심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분간 일이 있어 멀리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당분간 못 오더라도 그리 알고 계셔요. 아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홍사필 아들이 맞소. 나도 사실 오늘 장터에서 그 얼굴을 보았소. 분명 나를 찾아 온 것이 맞소. 현상금까지 걸고 나를 찾는 것을 보면 내가 감춘 장부를 찾고 있는 게 틀림없소. 내가 너무 안일했소. 여기까지 찾아올 줄을 생각 못했소.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도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이었기에 이름도 감추고 아비라고만 불리게 하고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아들들을 보호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때 내가 홍사필의 비리가 담긴 장부 원본을 숨긴 것을 알기에 그것을 찾아 증거인멸을 위해 언젠가는 찾아올 것을 알았지만 지금인 것 같소. 저들은 너희들이 장성했기에 언젠가 너희들이 그 누명을 밝히고자 그 장부를 들고 나타날 것이 두려울 것이다. 악의 그림자가 다시 이 집안을 덮쳐왔습니다. 그것도 과거보다 더 짙고 어둡게 말이지요. 그 다음 날부터 시련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준서와 민서가 일하는 장터에서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더 이상 묻지 말라고 자기들도 위험해지니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관아에서 사람들이 나와 집 주변을 염탐하며 기웃거렸습니다. 그날 밤탁 소리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 문기둥에 쪽지가 묶인 화살이 와서 박혔습니다. 깜짝 놀라 그 화살을 빼서 종이 쪽지를 펴보니 다음은 내 차례다. 라고 피로 적힌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짓인지 알았기에 서로는 말없이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깜깜한 밤이었지요. 준서는 그날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와 관아로 향했습니다. 누구냐? 관아 문을 지키던 나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윤 씨의 장남 준서라 합니다. 원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나졸이 의아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준서는 홍석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홍석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고을에서 현상금을 걸고 찾으시는 서리의 이름을 아시는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름이 윤덕훈이라고 하지. 아마 두 아들이 있는데 장성했으면 내 나이쯤 되었겠구나. 그런데 그들을 왜 찾으시는지요? 그놈은 15년 전 큰 죄를 짓고 관아 장부를 들고 도망을 간 죄인이다. 그놈이 들고 간 훔친 장부를 찾고 있다. 왜 아는 것이라도 있느냐? 흐흐흐흐. 원님께서 그 장부를 찾으시면 그 서리는 어떠하시려는지요? 그는 이미 죄값을 치루었기에 난 없어진 장부만 찾으면 된다. 단지 그 장부만 있으면 서리는 피해가 없는지요? 내 놈이 나를 시험하느냐? 내가 왜 그것을 꼬치꼬치 묻는 게냐? 내 놈이 뭔가 아는 것이 있는 게로구나. 내 아비 이름이 뭐냐? 사실 제 아비의 이름은 윤덕훈 서리가 제 아비입니다. 요즘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 아버지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장부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어 혹시나 해서 제가 아비 몰래 들고 왔나이다. 부디 지나간 예질은 잊으시고 이 장부를 받으시고 빚을 정리하고 아비와 조용히 멀리 떠나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부를 본 홍석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가로채더니 내용을 빠르게 넘겨보니 사악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 그 장부를 가지고 있었구나. 정말이로구나. 이 장부를 내 아비가 가지고 있었던 게 맞았구나. 우린 이미 몰락한 양반입니다. 한 끼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빚만 탕감해 주시고 멀리 떠나라면 어디든 떠나 조용히 살겠습니다. 힘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홍석현은 사악한 웃음을 소리내며 웃더니 장부를 손에 꼭 쥐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놈. 제 발로 장부를 들고 여기를 찾아오다니. 내 손에 장부를 넣었으니 너희 모두를 없애 버릴 것이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오게 가두거라. 그리고 그 아비도 잡아들이라. 명령을 했습니다. 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어리석은 놈, 일을 순조롭게 해주어서 고맙구나. 일이 쉽게 풀려가는구나. 후후후. 다음 날 형준서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형이 자던 베개에 쪽지가 한 장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님이 편지를 써놓고 몰래 아버지 장부를 가지고 관하로 갔습니다. 형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서야, 거기가 어디라고 내가 갔느냐. 아버지가 반 정신이 나간 듯 울먹이며 서둘러 관하로 향했습니다. 하필 이럴 때 월선 아주머니도 안 계시니 민서는 더 불안했습니다. 민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안 된다, 안 돼. 준서야, 제발 무사하거라. 오, 내 아들아. 아비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관아를 향해 달려갔지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관아 앞에는 나졸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준서는 이미 옥에 갇힌 뒤였습니다. 관아 안으로 달려간 아비는 옥에 묶여있는 준서를 보았습니다. 준서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야 저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석현이 비웃으며 장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다들 제 발로 찾아오다니, 하하하하, 역시 내 작전이 딱 들어맞았군. 아들을 관아 노비로 데려오려고 했던 작전이 맞아떨어졌어. 다들 제 발로 증거 장부까지 들고 찾아왔으니 말이야. 낄낄낄낄. 이제 이것만 불태우면 모든 것이 끝나지. 홍석현이 아비를 잡아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너희 부자는 함께 역적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것이다. 아비는 거짓 고발로, 아들은 원님을 협박하려 했다는 죄로 말이야. 아비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풀어주시오. 내 아들은 죄가 없소. 이제 와서 입을 여는가. 이미 늦었네. 내 아들이 이렇게 15년 전 장부를 내 손에 가져다 주었네. 낄낄낄낄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너희 부자가 함께 다 죽어야 이 일이 완전히 묻히는 거야. 홍석현이 장부를 화로에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
민서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월선과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지요. 삿도 그 장부는 사본입니다. 월선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준서 어머니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진보는 오래전에 따로 숨겨두었소. 나는 준서 어머니와 둘도 없는 친구였소. 15년 전 윤씨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당부하셨소. 언젠가 이런 날이 꼭 올 텐데 그때에 임금께 올리는 억울한 상소문과 증거물로 홍사필의 비리 장부 원본을 한양에 사는 오라비를 통해 전달해 달라고 했소. 홍석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그 장부는 어디 있느냐? 이미 그 오라버니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가짜 장부입니다. 거짓말이다. 저것들이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전현도 같이 잡아 옥계 가두거라. 사또원님은 곧 그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푸른 관복을 입은 관찰사인 암행어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낡은 장부와 어명이 적힌 문서를 들고 있었지요. 홍석현, 너를 임금의 어명에 따라 체포한다. 임금에게 은밀히 상소가 올라왔는데 이미 15년 전에 써놓은 윤덕훈의 아내로부터 한을 풀어달라는 상소문이었다. 상소문과 장부로 그 비리가 다 밝혀졌다. 여봐라, 당장 홍석현을 잡아 포승줄로 묶어라. 안 그래도 홍사필 판서의 비리에 대해 은밀히 고발이 들어와 조사하던 중에 결정적인 단서인 이 장부가 입수된 것이었습니다. 15년 전 홍사필은 윤덕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출세가도를 달려 지금의 판서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리가 엄청나 임금에게 은밀히 상소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뒷조사를 하던 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사건도 홍사필의 비리로 밝혀지면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홍석현이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어사 감찰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범죄를 완전 인멸하려고 그 증거 장부를 찾아 무고한 사람까지 죽이려고 부임에 오자마자 현상금까지 걸고 찾은 것도 다 알고 있다.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진본을 아내가 월선네에게 맡겼단 말이오. 그렇소. 준서 어머니는 이때를 알고 미리 준비해 두었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오. 감찰사가 홍석현에게 다가갔습니다. 홍석현, 내 아비 홍판서는 이미 한양에서 체포되어 국문을 받고 있다. 이 장부에는 15년 전 당신의 아버지 홍사필이 그 자리에 앉아 저지른 모든 부정이 기록되어 있소. 세금 착복, 토지 강탈, 매물 수수. 그 액수가 은자 3,000냥이 넘소.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요. 월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젠가 홍씨 부자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까지 말이지요. 아비가 그 편지와 장부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내는 죽어서도 가족을 지킨 것입니다. 15년을 기다리며 언젠가 올 그날을 준비했던 것이지요. 감찰사가 아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씨, 당신은 15년 동안 억울함을 참았소. 이제 그 결백이 완전히 증명되었소. 감찰관이 큰 소리로 아비와 준서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석현을 포승줄로 묶고 한양으로 이송하라고 했습니다. 민서가 형과 아버지에게 달려가 울며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저희를 지키기 위해 이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 사람은 한데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선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렸고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침묵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무거웠는지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된 것이었지요. 어사 감찰사가 말했습니다. 홍 판서는 이미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이 몰수되었소. 악인들의 응징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소. 홍석현, 너는 증거인멸 교사, 무고한 백성 탄압, 살인 미수의 죄로 한양으로 압송될 것이다. 홍석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졸들이 그를 단단히 묶어 끌고 나갔지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억울하다. 분명히 내 놈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나를 놓아라, 내 이놈들 하며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감찰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비 홍 판서는 죄가 커서 삼천리 먼 변방으로 귀양 갈 것이다. 평생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홍석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고리대금업자도 함께 잡아들여라. 이놈은 사채를 하며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히며 고리대급으로 갈취를 했고 홍석현과 같이 괴략을 꾸며 윤씨 집안을 다 죽이려고 했다. 고리대금업자가 도망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이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 집을 빼앗아 간 게 바로 저놈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죄다. 끌고 가라. 악인들이 하나씩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원한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지요. 감찰사가 아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윤덕후는 들으시오. 임금께서 당신의 결백과 청렴함을 높이 사셔서 몰락한 양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몰수한 재산을 그 배로 돌려줄 것이오. 건강이 괜찮으시면 한양으로 가서 서리들을 정직하게 직분을 수행하도록 교육을 담당하실 수 있겠소. 아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오나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아내가 잠든 곳이고 아이들이 자란 곳이니 말이지요. 감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을의 훈장으로 임명하겠소. 마을 아이들에게 바른 학문을 가르쳐 주시오. 아비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름을 감추고 아비로 숨어 살아온 이름이 윤덕훈으로 세상에 다시 알려지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봄바람이 마을을 따스하게 감싸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덕훈 훈장님이 새로 지은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서는 그 옆방에서 나이든 아이들에게 사서삼경을 가르쳤습니다. 준서는 과거 시험이 드디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를 가르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과거 시험을 내려놓고 정직한 장사꾼이 되어 아버지와 형을 도우며 고을 장터에서 벌써 이름을 날렸습니다. 윤씨지 둘째는 속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준서와 민서는 월선 아주머니를 어머니처럼 따르며 어려운 형편을 도우며 항상 부모님처럼 섬기며 돌봐드리며 여전히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부엌의 쌀독은 넉넉히 채워져 있었고 마당 장독대 항아리에는 월선이 담가온 온 김치가 넉넉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받으며 아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서당에 새로 들어온 아이가 물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말이야.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비? 준서가 물었습니다. 책임이라고 했지. 말보다 무거운 것이 책임이라고 말이야.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아비는 뒷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의 묘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아이들이 잘 지냈소. 준서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가고 곧 있으면 과거 시험도 볼 것이요. 정직한 감찰관이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감찰관이 되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오. 그리고 둘째 민서는 정직한 장사꾼이 되었소. 아비는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당신이 지켜준 이 아이들이 이제는 바르게 살고 있소. 당신의 그 긴 준비가 15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소.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아비는 빈 술잔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요. 하지만 당신과 나눴던 그 침묵만큼 깊은 대화는 없을 것 같소. 준서와 민서가 언덕 아래에서 아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아비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편지 끝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감, 말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당신의 침묵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도 알게 될 거예요. 아비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도 사랑이요. 침묵 속의 책임도 책임이라고 말이지요. 아비는 15년 동안 침묵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온 가족을 품을 만큼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세 식구는 이제 그 무게를 나누어 짊어졌습니다. 아비 혼자 지던 짐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했지요. 마당 한쪽 비어있던 자리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오면 하얀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서 여전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야담 라디오 재미있으셨나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